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같이에서 미모를 담당하고 있는 여러분의 김태영 진주같이 10주년 기념 강좌의 문을 여러분의 박수로 힘차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들으셨겠지만 총회 때마다 앞에 실으니까 진주가치는 2013년 지역 중심, 생활 중심, 시민 참여 정치의 기치를 내걸고 시작이 되었고 올해 꼭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하다가 10년 전 여러 가지 자료를 10주년이라고 찾으면서 보니까 10년 전에는 정말로 회원들이 창립을 준비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하셨더라고요. 매주 모여서 공부도 하고 강의도 듣고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그 10주년을 맞아 지난 10년을 한번 이렇게 좀 차분히 정리를 하고 앞으로 10년을 준비해보자라는 의미에서 이 강사님 지금 8분, 진주 지역에서 아주 쨍쨍한 분들이 계시죠. 이분들이 또 10주년 기념 강좌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하셔서 오늘부터 8월까지 한 달에 한 번씩 4차례의 강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강사님들의 얘기도 듣겠지만 오늘 이 넓은 강의실을 가득 메워주신 여러분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진주같이 앞으로를 함께 정리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이 글을. 대한민국 그리고 진주는 어둡고 답답하다. 대통령의 거짓 공약과 과거 회기로 지역의 시장과 국회의원은 보수 정당의 독차지가 된 지 오래고 시민의 곁에서 대변해야 할 시의원은 시장의 보수기로 국회의원의 선거운동은 처지에 있다. 야권은 시민들의 희망이 되는 뚜렷한 대안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힘이 없다. 지역과 정치의 주인인 시민들은 정치와 정치인의 속고 우는 처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게 언제 쓴 글일까요? 그죠? 10년 전에 2013년에 창립선언문에 적었던 글인데 지금의 현실과 너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진주가치가 10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보면 오늘 나온 따끈따끈한 여기 우리 진주가치 회원들 모으기 위해서 리플렛을 새로 만들었거든요. 저 뒤에 있으니까 나중에 가실 때 10개씩 가져가셔가지고 10명씩 시회원들을 모으시는 걸로 하고 여기에 보면은 진주가치가 10년 동안 했던 활동들이 있습니다. 진주가치가 10년 동안 지역에서 적지 않은 활동들을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창립선언문에 적었던 이 창립했던 회원들의 답답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네 달의 강의를 통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보고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 첫 시작으로 10년 전에 어떤 마음으로 이 진주가치를 만들었는지 그 2013년부터 지금까지 쭉 한결같이 진주가치를 지키고 계신 우리 서성용 창립회원이자 현재 운영위원이신 소순 강사님을 모시고 진주가치의 시작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큰 박수로 강사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여러분들 계시는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10년, 거의 11년 전부터, 왜냐하면 진주가치가 2013년 12월 13일인가? 그때 정립이 됐죠. 그랬는데, 한 1년 전부터 사실 준비 모임을 좀 했었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은 지금 많이 아시겠지만, 진주가치 소식지를 발행을 한 게 한 2년 가까이 발행을 하다가 단비뉴스라는 언론 민간하는 그런 게 됐던 단비뉴스 진주가치 소식지도 한 1년 정도는 준비호를 내고 성간호를 냈거든요. 그래서 그 1년 가까이 준비 기간까지 합치면 11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 모임을 같이 제안도 하고 사람들도 모으고 했던 그런 경험자로서 이렇게 설명하게 된 것 같습니다. 꾸준하게 했다고 이렇게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는데 꾸준하게 처음부터 꾸준하게 열심히 안 했던 그런 회원 중에 하나고 제가 했던 부분은 처음 제안하고 사람 모으고
좀 담당했다고 한다면 진주같이 소식지를 편집을 맡아서 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록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이번 항상 해왔지만 이번 또 준비하면서 많이 느꼈었는데 제가 그 부분이 좀 약하다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다행스럽게 제가 10년 전부터 페이스북을 해가지고 사진 자료를 이렇게 찾다 보니까 컴퓨터를 여러 번 옮기고 하다 보니까 사진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페이스북 뒤져가지고 사진 자료는 옮겨가지고 좀 찾았는데 아무튼 기억을 더듬어가지고 그때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창립 선언문 관련해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도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그렇게 많이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가끔씩 그렇게 느끼는데 참 세상 안 변한다. 세상이 이렇게 천천히 나선형으로 진보한다고 하는데 과연 10년, 20년 이렇게 쭉 삶을 돌아봤을 때 세상이 과연 진보하는가 의문스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지금 하다 여기 다 겨울에 이렇게 집회해가지고 박근혜를 몰아내고 다시 한 5년, 6년 해가지고 다시 이 정권이 들어서서 이렇게 윤석열 씨가 대통령을 하는 걸 보고 있으면 어떻게 보면 좀 실망스럽기도 하고 절망스럽기도 하는 그런 마음이 다들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치가 이렇게 도돌이표처럼 되돌아가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사회는 분명하게 진보한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제가 이제 배드민턴 클럽을 오랫동안 다니고 있는데 한 번씩 어울릴 경우가 있는데 옛날에 비해서 남녀관계, 남녀의 어떤 그 평등 부분이 많이 개선되고 있고 제가 한 10년, 20년 전에 비해서 남성 여성 평등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높아졌다. 우리가 이제 진보 운동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느끼는 남녀 평등의 기준보다 일반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가정에서 나아가는 남녀 평등이 어떤 속도가 더 빠른 경우가 있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가정에 이렇게 가봤을 때 가사노동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사실 사회운동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늦게 잘 안 변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남녀 평등 의식이라든지 아니면 정치인과 정치에 대한 비판 아니면 대통령에 대한 비판에 대한 자유로움이라든지 이런 또 부분들은 개인 생활에서는 많은 부분 진보하고 있다 그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경우 그러니까 정치에서의 우리가 정치 사회적인 진보 운동과 정치적인 진보 운동 활동과 과연 그것이 실질적인 진보로 이렇게 나타나는 게 눈에 당장 드러나고 피부에 당장 드러나고 세상이 확 바뀌지는 않더라도 그런 것들이 모여서 우리 사회 전체에 또는 개인들의 어떤 사고 가치 이 부분의 변화를 이끌고 다시 그것이 천천히 정치운동의 어떤 정치적인 진보를 가져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좀 희망적으로 가져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록이 길었는데 빨리 끝내야 되면 뒤에 또 길어가지고 일단 진주같이 2013년 시작하다 해가지고 아까 이제 2013년 초부터 이제 시작을 했었고요. 왜 진주같이를 우리는 시작을 하게 됐을까? 그거를 이제 고민을 대충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 모르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한동안 진주같이가 어떤 단체인지 정체성이 무엇인가라는 문제는 진주같이 운영위원회를 하면 항상 따라붙는 그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정체성이
출발 당시의 고민을 그대로 지켜가야만 한다라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또 회원들이 고민해서 우리의 나아갈 바라든지 정체성에 대해서 언제든지 고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배경에서는 2011년, 12년 무렵에 모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통합진보당 부정경선 사태를 통해 가지고 그게 이성 언론에 이렇게 크게 대문짝만하게 나고 그 전까지는 이제 진보 정치, 민주노동당 이후에 진보 정치가 굉장히 우리 사회의 변화의 희망의 불씨였고 사람들이 어떤 사회 정치적인 변화에 대한 기대가 컸습니다. 큰 분들이 많았는데 세월이 한 10년 가까이 지나면서 안에 정당 민주노동당 안에서 이제 그게 있었죠. 제가 이제 볼 때 다른 많은 원인들이 있겠지만 그 당시 국회의원을 비례대표가 이제 국회의원 선거에 도입되면서 무분별 비례대표 후보를 뽑았습니다. 비례 순번을 이렇게 1번부터 10번까지 이렇게 뽑을 때 농민 분야, 여성 운동 분야, 노동 분야, 그리고 이제 뭐 직장인 관련된 분야, 여러 사회 운동 분야별로 활동해 오신 분들을 대표적으로 활동해 오신 분들을 이제 비례대표 후보 순으로 이렇게 뽑았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놓고 제가 볼 때는 비례대표 순번을 놓고 민주노동당 안에서 어떤 경쟁과 그런 부분 운동들끼리의 어떤 암투 같은 게 많이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분열이 되고, 그 안에 다양한 세력들과 분열이 되고 하면서 민주노동당이 결국 이제, 사실은 이제 김기현 사건이라고 해서, 강첩 사건이죠. 그것을 통해가지고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를 놓고 이제 다투는 과정에서 분열이 되고, 또 이제 지역적으로서는 그 당시 민주노총 안에서 또 성폭행 사건이 일어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이제 정교조 출신의 여성분이 민주노총 간부 한 사람을 수배 중인 간부 한 사람을 피신을 시켜가지고 자기 집에 피신을 시켜서 도와주었었는데 그 간부가 그 정교조 출신의 민주노총 조합원 여성조합원을 성폭행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성폭행을 한 것도 문제지만 그 사건을 어떻게 해결을 하는 게 하고 조사를 해서 그 간부를 뭐 이렇게 처벌을 하거나 군사 고발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건을 무마를 하려고 조직적인 무마를 하려고 피해자를 협박 비슷하게 합니다. 이것은 조직을 위해서 네가 희생하라라는 식으로.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노를 일으키고 사건이 이제 좀 밖으로 드러나면서 굉장히 논란이 커집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일어났고, 지역에서는 이제, 통합진보당 그때 후보분이 강갑중 씨하고 단일화를 하고, 지역 선거에서 단일화를 시도를 했고, 또 단일화 경선에서 패배를 합니다. 패배를 하는데, 그 다음날, 그 패배를 한 다음날 또 불복한 기자회견을 했다가, 다시 번복하는 이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이제 2012년도인가 지방선거 때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진보 운동이 전반적으로 이제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이렇게 심어줬다가 실망스러운 모습들이 보이고 분열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또 그것이 계기가 되어가지고 지역에서 진보 운동하는 사람들끼리도 반목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서로 그것 때문에 감정이 상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사태를 보면서 그 당을 탈당하기도 하고 서로 이제 반목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들을 겪으면서 지역에서 새로운 진보 운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중앙의 어떤 정치적인 변화라든지 중앙의 어떤 권력 다툼 때문에 지역 사람들끼리도
갈라지고 멀어져서 서로 뭐 이야기조차 안 하는 이런 사태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냐라는 것들도 있었고, 새로운 어떤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진보적인 운동이 필요하다, 이런 데 대한 어느 정도의 합의가 되면서 약간 사람들이 이제 고민을 하고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주가치의 어떤 출발점은 진보운동, 진보적인 정치운동에 대한 반성, 성찰, 그것이 저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침 이제 그때 당시에 강민하 씨가 통합진보당을 탈당을 한 상태였고, 지역에는 이제 진보신당 모임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다른 문화단체들도 이제 성장을 하는 그런 배경들이 있었고, 문화단체들이 상당히 성공적으로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축제들도 하고 성장을 해나가기도 했고, 또 여기 이제 진주 아이콘 체력 같은 경우에도 소비자 운동단체로서 출발을 했는데 한 10년 가까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렇게 회원 확장들을 해갖고,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소비자 운동이 회원이 뭐 몇천 명씩 이렇게 늘어나는 것을 보고, 이렇게 진보 운동이라는 것이 지역에서 문화단체 활동하는 것, 문화단체들의 어떤 활동과 소비자 단체의 성장들을 한테 좀 우리가 배워야 되겠다. 그 방식들을 좀 도입을 해야 되겠다. 그것이 무엇일까라는 고민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원칙들을 세웠는데, 우선 우리 진보 기존에 일단 뭐 단체들이 많은데 왜 굳이 하느냐? 우리는 분명히 이제 진보적인 지역 운동 정치 활동 단체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 모였었고, 정치 운동을 해야 된다 하되 지역을 중심으로 해야 된다라는 원칙, 그리고 민주주의의 운동권 아니면 운동단체 내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민주적이고 진보적이어야 할 운동단체 안에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게 굉장히 큰 문제다. 그래서 민주주의적 원칙을 다시 세워야 된다. 그리고 이제 시민단체 같은 경우에 또 진보정치단체 같은 경우에 회원이 활동하지 않는 그런 단체, 그런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회원들이 중심으로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공부를 우리가 좀 하는 진보정치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공부를 너무 안 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공부하는 단체,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서 모임을 했는데,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듯이 거의 한 2주에 한 번씩 모였던 것 같아요. 초기에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전체 모든 회원들이 이제 운영위원 체제를 해서 일반 회원과 운영위원 구분 없이 무조건 전원회의로 한 2주에 한 번 정도 계속 1차, 2차, 5차 이렇게 모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대충 제가 설명한 대로 이렇게 지금 배경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고, 통합진보당 편익선, 민주노동승복된 무마 사건 지역에서 어떤 통합진보당 후보를 이루고 이런 일어난 사람들 많습니다. 그리고 불패의 운동, 저도 실패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완성하지 않는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PPT 어제 만들다가 제가 실력이 없어가지고 대충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먼저 사진을 보시면은 진주의원 당시에 이제 우리가 단체를 막 모임을 하고 이렇게 모임을 결성할 때 홍준표 도지사가 이렇게 해가지고, 홍준표 도지사가 진주의원을 이제 폐업을 시키죠. 폐업을 한 이유는 적자가 심하다. 그리고 이제 강성
강성 노조가 잡아가지고 강성 노조 때문에 이 병영 운동이 제대로 안 된다. 그런 이유를 내세워가지고 폐업을 시킵니다. 지역 운동단체에서 연대를 해서 진주 폐업 반대 시위를 주도를 했고 진주 가치 모임을 이제 우리가 하던 사람들도 우리도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해서 제일 처음 한 게 이겁니다. 포스터를 지역에 딱 붙이기 시작을 했죠. 가게에 5,000장인가 제작을 해가지고 거의 저녁마다 이렇게 돌면서 가게 술집이라든지 밥집 가게를 돌면서 이렇게 포스터 작업을 했었고 또 진주같이 회원들이 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기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주같이 소식지를 이렇게 발행을 했습니다. 발행을 해서 중점적으로 이 진주의료원 폐업 문제에 대해서 신문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알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게 왜 나왔냐면 우리 지금 120대 표인데 창립총회 창립하기 전에 2012년도죠. 12년도 지방선거죠. 그때 이제 진보신당 사람들도 이제 상당히 여기에 이제 참여를 했다. 여기 보면 이제 황규빈 전 대표, 아무튼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이건 이제 2012년도에 윤미향 씨 초청 강의를 했던 시민단체의 분위기를 이야기를 좀 드리고 이때 이제 진주의료 폐업 반대 운동할 때 120대표가 젊었죠. 젊은 120대표 어려 보이는데 앞에 나가서 발언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사진 없죠? 그러면 이제 2012년부터 2013년 사이에 전국적으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진다면 안녕들 하십니까라는 운동이 이제 벌어집니다.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박근혜 씨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굉장히 이렇게 그 살기가 너무 열악해진 상황들이 지속되면서 서울의 한 대학생이 대자보를 붙였거든요. 이게 어떻게 됐냐면 대자보를 여러분들은 안녕들 하십니까? 이렇게 세상이 엉망인데도 뭐 시험 공부 열심히 하고 데이트 하면서 다들 잘 살고 계십니까? 라는 그 긴 대자보를 붙여가지고 그게 이제 계기가 돼가지고 안녕들 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들 하십니까? 라는 운동이 집회가 이제 벌어졌어요. 이게 이제 서서히 이제 정치 문제, 우리 지금 현재 운동의 그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그런 운동이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봤을 때는 기존 운동들은 예를 들면 어떤 특정한 단체 농민이라든지 민주노총이라든지 이런 단체들이 이렇게 집회를 계획하고 주도를 해서 사람을 조직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안녕들 하십니까라는 운동은 그런 게 없었어요. 지도부가 없이 그냥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답답한 자기 마음들을 토로하고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주에서도 좀 안녕들 하십니까라는 걸 우리가 해보자 해가지고 진주같이 모임 하던 사람들이 이제 제안을 해가지고 이것을 하게 됐고 이게 이제 전국에서 서울에서뿐만 아니라 지역에서도 안녕들 하십니까 운동을 주말마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조금 기억이 나죠? 이런 걸 했던 거. 이게 이제 계기가 하나 또 됐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우리가 창립할 시기하고 비슷한 시기였는데, 여기 이제 안녕들 하십니까에 제가 참여하고 나서 페이스북에 올렸던 글입니다. 보니까 강원병 촛불 문제가 있었고, 내라는 목재, 이런 것들, 통긴남이 해상 문제가 있었고, 강제 해상 문제가 있었고, 전북몰이, 유리한 본질을 접해가지고, 이렇게 박근혜 대표가 대통령이 굉장히 위기에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언론도 잡고,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처음에. 굉장히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굉장히 이 꽃놀이패를 하고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봤는데 굉장히 이 정권이 안정적으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절망스럽다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철도 민영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노동 부분에 대한 어떤 탄압들이 계속 있었고 언론에 대한 문제들이 있었고 어떻게 보면 지금 시기하고 굉장히 비슷한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체제를 보면은 다 권력을 다 잡고 있는 것 같고 언론도 다 통제하고 있는 것 같고 굉장히 어떤 정권의 힘이 안정적이고 강하다는 그런 느낌도 있지 않습니까?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세월호라든지 또 십상시라든지 이런 권력이 핵심 부분에서 이슈가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면서 확 무너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만 해도 이제 그렇게까지 많은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이 사진이네요. 지금 이제 많이 컸죠. 이 어진이 저희 하진호 전 대표 아들이. 이 부분은 진주가치 신문이 들고 있죠. 이게 저게 이제 진주가치 신문입니다. 이게 이제 2013년 그때 말부터 이제 이거 이제 사진들 좀 보여드리겠는데 이게 이제 진주같이 막 시작하면서 우리 찌기산 걷기를 했던 사진들입니다. 굉장히 이제 우리 활동들 보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이상들을 가지고 지역에서의 운동, 공부하는 운동,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운동 무엇보다도 이제 회원들 중심으로 회원들이 참여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자 그런 이야기를 해서 이런 이벤트 이렇게 좀 친목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해왔던 것 같습니다. 조금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진주같이 창립 첩토에 냈던 일면에 실었던 사진입니다. 이 지리산 걷기를 했던 것이고, 역시 그렇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했던 것 중에서 이제 최승호 감독 PD 이후에 이제 MBC 사장이 됐죠. 이거 하면서 초청 강연회를 했었고, 하면서 이제 이런 박근혜 대중운동 비상시국회의를 결성하고 나서 이제 지역운동을 일어났던 거, 그리고 세월호 문제, 세월호 집회 이것들을 하면서 이것도 비슷합니다. 한일 위안부 관련돼가지고 12월 28일 한일 간에 박근혜 대통령이 합의를 했는데 지금 상황하고 비슷하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한일 합의하는 부분하고 좀 비슷한 거거든요. 16년 쭉쭉 우리 활동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시민의 길이라고 이건 2017년 했던 시민의 길 창립할 때 아니고 이게 보면은 이제 강민아 선거운동을 했던 그 내용들 일본 당선이 아까 섭했었죠. 총회 사진들 몇 장 더 보여드리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진주같이 창립 창간호 사진이고 이게 이제 무상급식과 관련해가지고 홍준표 지사가 급식비를 예산 삭감을 갑자기 해가지고 원래 이제 도에서 예산을 도교육청으로 이제 줘야 그걸 가지고 집행을 하는데 그걸 예산을 삭감해가지고 급하게 찌라시를 우리가 만들었었습니다. 진주같이 이름으로. 그러면 진주같이 찌라시 내용들 몇 가지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매달 처음에는 10,000부 12월을 만들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5,000부를 만들어서 배포를 했고 이게 이제 결국 그 힘으로 진주에 있는 단기 뉴스의 어떤 장관의 배경이 됐던 그런 활동들입니다.
이 서울 등축제, 유동축제 이 부분도 짧게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은 진주에는 그 유동축제가 성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서울에서 박원순 그때 서울시장이었는데 서울에서 등축제를 한다라고 이제 지게천에서 축제를 합니다. 등을 막 전시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창희 진주시장님이었는데 우리 지역 축제를 성장시켜 놓으니까 서울에서 뺏어간다 이래가지고 반제 데모를 대규모로 합니다. 그게 전국 언론에도 타고 전국 뉴스에서 몇 번이 나왔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역의 모든 단체들, 시민단체들이 다 나서가지고 그 반제 데모에 참여를 합니다. 특히 문화단체들 다 동원돼가지고 예총이라든지 다 모아가지고 그 데모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가지고 서울시를 규탄하는 그런 집회를 대대적으로 하고 특히 언론들은 또 더 지역 언론들 다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그게 아닌데 그 통화를 해보고 취재를 해보니까 초기에 서울 등축제를 열 때 진주시에서 사람까지 보내가지고 도와줬어요. 근데 그때는 서울시장이 박원순 시장이 아니고 그 지금 시장하고 있는 이름 뭐죠? 오세훈 시장이 할 때였어요. 근데 이제 그게 개명하게 그 새누리 정당 안에서 지금 국힘당이죠. 그 새누리 정당 안에서 이창희 시장이 떠보려고 박원순을 공격하고 내려가지고 자기가 한번 새누리당 안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강제대모를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그렇게 1인 시위하고 강제대모를 했던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지역 이기주의와 어떤 그런 지역 이기주의적인 그런 발상에 어떻게 보면 민족 감정하고 비슷한 건데 그걸 자극을 하니까 지역의 모든 단체들이 나서서 언론과 단체들이 나서서 거기에 휩쓸려 가지고 서울시 규탄 문제에 다 집중을 하게 됐었고 특히 이제 동일보 같은 경우에도 기자가 칼럼을 써서 서울이 그렇게 가져가면 진주는 먹고 살 게 없어진다 이런 내용의 칼럼을 쓰게 됐습니다. 더 웃기는 건 뭐냐면은 그 위에 이제 이창희 시장이 물러나고 바뀌었는데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서울의 등축제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이름만 조금 바꿔가지고 지금 아무도 문제 잡지 않는다는 이게 참 씁쓸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슬라이드는 여기까지인데 조금만 하고 마칠게요. 마무리하고 요즘 일하면서 유튜브를 거의 하루 종일 듣는데 과학 유튜브를 많이 듣거든요. 되게 재미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사진을 붙입니다.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그 진보운동 하는 분들이 사회 문제에는 굉장히 관심이 많고 인문사회과학적인 부분에는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사회과학 쪽에는 좀 관심이 덜하고 전반적으로 좀 덜하지 않나 그런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 자연과학적인 발견이 저는 사회의 어떤 발전을 변화를 갖다 가져왔다고 아직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꼽자면은 그 다윈의 종의 기원하고 그 천동설 지동설 그 문제죠. 갈릴레오의 그게 이제 과학적인 발견과 이렇게 이론이 이루어지면서 세상을 보는 기준이 달라지고 저는 그것을 통해서 인간이 어떤 권위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종교로부터 독립되면서 우리가 자유로운 사상을 가지게 되는 자유와 인권과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기본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 지금 이제 진보 운동이 굉장히 좀 전반적으로 태도, 여기는 정책 그리고 국민으로부터 불신들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이 혁신이라는 것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내부에 있는 어떤 권위주의라든지 타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벗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이제 가치관을 좀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고 그 중에서 가장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타성이 젖었다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진영논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영논리를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면 진보운동의 어떤 발전이라는 것이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세월호 문제를 이야기하자면 한 가지만 세월호가 어떤 정치권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사건이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세월호 문제는 박근혜가 물론 굉장히 문제가 많은 정권이었고 잘못했죠. 굉장히 잘못했고 스스로 잘못했긴 했는데 박근혜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 300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수장을 시켰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가 초기에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김어준 씨가 주도를 하는 방송에서 그것을 주장을 했고 사실은 그거는 이미 거의 다 타파가 됐습니다. 이 증거가 일부러 그 세월호를 침몰시킬 수 없다라는 것들이 과학적으로 다 증명이 다 됐습니다. 근데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 비판을 제가 김어준 씨가 그렇게 하는 음모론적인 문제 비판을 했을 때 사람들이 왜 같은 편을 공격하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은 김어준 씨가 그 세월호 사건을 가지고 그렇게 왜곡된 음모론을 주장하면서 보수 정치라고 하는 박근혜 정부를 이제 그쪽 부분을 이제 비난을 하는 내용인데 그 잘못된 비난인 거죠. 잘못된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함으로써 진짜 진실이 이제 사실은 드러나지 않는 문제가 있었고 세월호 사건이라는 것은 단순히 누군가의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두 사람이 의도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안전불감증과 그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게 돈보다 사람 생명보다 돈을 더 따지는 어떤 구조적인 자본주의 구조적인 문제와 그 다음에 비정규직을 그게 대부분 다 쓰는 그런 문제 그리고 우리 사람들이 생명을 책임지는 해상 구조의 문제에 있어서 예산을 쓰지 않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해서 일어나는 사회적인 문제인데 이것을 단순하게 어떤 정권의 몇몇의 의도적인 살인 사건으로 몰고 가고 이래가지고 우리 전반적인 사회의 각성을 저는 일으키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많은 이제 그 진영 논리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국힘당을 비판하는 사람은 무조건 옳다. 그것은 무조건 우리 편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 인식 때문에 오히려 그것들이 사실로 이렇게 진실이 아니라는 걸 드러났음에 불구하고 여전히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고 그것을 비판하기를 다들 주저합니다. 내부 총질이다. 이런 논리로. 저는 그것이 이 비난제 한 사례지만 그것이 전반적인 우리 사회의 어떤 사건을 보는 전반적인 시각에 그런 진영 논리들이 굉장히 많이 깔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진보 정치의 운동의 발전을 막고 있는 한 단계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래서 이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획득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진주같이 10년이 지금 맞는 시점에 우리 다시 첫 번째 처음으로 돌아가서 정말 진주가치가 기존 운동에 대한 성찰과 반성에서 출발했듯이 지금 정체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퇴보하고 있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는 원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냉철하게 진단을 하고 다시 한 번 더 크게 한번 성찰하고 공부하는 그런 진주가치가 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우리 그 강사님께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아니면 뭐 이게 그 우리
10년 동안 진주같이 역사에 대해 살펴봤는데 언급하고 싶으신 내용도 좋고 질문하고 싶으신 내용도 좋습니다. 중간에 몇 가지 있었는데 다 자료로 보충을 하고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없으면 이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10년 동안에 이런 그 역사를 짧은 시간에 정리하는 게 이제 쉬운 일은 아니셨을 건데 다시 한번 또 사진들 보니까 새롭지 않은 중에 5차전 리초이엄 딱 진주책색 반이 되는 지점의 사진이거든요. 옛날 사진 보니까 다들 젊으시네요. 이제 아직 20주년 하면 이제 지금이 내가 제일 젊었습니다. 이렇게 아마 느끼시게 될 겁니다. 고생 수고해주신 손흥용 강사님께 감사드리고요. 이제 중간에 광고로 저 뒤에 있는 간식은 알쿰생명 이사장님이신 김미라 전 우리 회원께서 협찬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맛있게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첫 번째 강의 마쳤고 이제 두 번째 강의는 제목이 진주 살인살이 나아졌나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뭐 하나 고백할 게 있는데 저는 이제 경제학 문맹자입니다. 학교에서 사회교사 하면서 경제학을 가르친 적도 있는데 경제라고 하면은 뭐 수학, 뭐 통계 이런 것들 이제 머리가 막 지근지근 아프거든요. 아마 비슷하시지 않으세요? 저만 그런 건가요? 아까 그 서승용 강사님께서 자연과학 진보 진영에서 자연과학을 잘 몰라서 이런 말 했는데 어떤 분은 진보 진영에서 이제 경제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공부하려고 하지도 않는 것이 되게 답답하다라는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에 그 요리를 가지고 경제학 책을 쓴 장하준 교수, 경제학 레시피라는 책을 쓴 장하준 교수가 그 자본주의 사회니까 그 세상마다 모든 것이 돌아가는 기준이 판단이 되는 것이 돈이고 돈으로 존재가 정당화되는 세상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되게 슬프지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시민이 경제를 아는 게 꼭 필요하고 또 세상을 바꾸려면 권력의 언어인 그 경제학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공감이 가는 말이지만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상환 교수님께서 진주같이 회원님들 위해서 이 진주 10년 동안의 경제, 노동 경제에 대해서 알기 쉽고 재미있게 간결하게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경상국립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이신 장상환 교수님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포인트를 만들어 봤습니다. 슬라이드 쇼죠? 통계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봤습니다. 여기요. 인구 문제하고 고용률, 그다음에 산업구조, 소득, 그리고 노동조합과 정부 역할을 이렇게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 그 인구는 진주 인구가 이제 보면 그 95년 33만에서 2007년에 33만 700명을 이렇게 좀 내려갔다가 2010년도에 33만 5천 명, 2015년에 34만 이렇게 증가했다가 그런데 2020년에 34만 8천 명에서 지금 이제 2002년은 여기 보면 이렇게 여기 나쁘다. 이거 이제 표가 나오는데 그죠? 2007년이 제일 아래쪽에 있는 거고 2020년이 이렇게 좀 높은 그런 수준인데 이게 이게 이제 그 다음에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1년에 올해는 한 3,500명 정도 줄 거거든요. 그러면
10년 하면 이게 이제 3만 5천 명이 주는데 그러면 인구가 뭐 30만 이하로 이렇게 내려가겠죠.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볼 것은 인구 고령화 문제죠. 네. 그 다음 넘어갔어요. 이건 그 다음 밑에 여기 아니 이게 설명을 해야 하는데 표를 보면 제가 해야죠. 그 다음 표면 이제 이 유아들을 1%에서 7.2% 줄고 10살에서 19살 10대가 이제 14%에서 10.9% 확 줄었어요. 많이 줄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20대는 그대로 30대는 이제 비중 줄었고 이런 식으로 60세 이상이 이제 17.5%에서 25.6%로 10년 사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런 이제 변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진주는 이제 다른 좀 앞으로 더 있어요. 그 다음 또 더 앞으로 이 65세 인구 비율이 전국 평균 18%보다 18.7% 높습니다. 경남 전체의 그 농촌 지역이기 때문에 19.5%는 낮지만 그런 상황이고요. 이 진주가 이게 다른 지역의 그 군만큼 이제 농촌이 그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혁신도시가 이제 얼마나 이제 인구 증가에 기여했는지 기하지 못했다. 다른 지역의 부산 이런 데에 비해서 훨씬 우리가 인구 개입 달성률이 80%못 넘기고 가족 동반 이주율도 이제 70%못 미쳤다. 이런 이제 분석을 개발 연구에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이 나오고요. 그 다음 다시 넘어가서 이제 고용인데요. 이 진주식 경제활동이 그 다음에 이렇게 표를 보시죠. 보면 이제 경제활동 인구가 16만 8,200명에서 이제 18만 5천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한 10년 사이에 경제활동 참가율이 58%에서 60%에 올라가는데 이게 경남에 비하면 우리가 훨씬 낮습니다. 왜 이러냐? 그러니까 이 경제활동을 할 그 연령에 있는 사람들이 취업을 일을 덜 하거나 아니면 이 학생들 그러니까 이제 그 대학생이 많아서 아마 그런原因가 있어요. 그다음 이제 청년 고용률이 이렇게 확 차이 나는 거죠. 진주가 청년 고용률이 엄청나죠. 전국이나 경남에 비해서 이거는 이제 여기 대학생이 많아요. 굉장히 학번이 왜 하는데 학교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종사자 수는 이제 한 10만 명에서 한 15만 명 이렇게 15년 사이에 이렇게 늘어났어요. 그죠? 사업체 수도 그만큼 이렇게 늘어났고요. 그 다음 여기 이제 보면 이제 이 서비스 사업 중심의 산업 구조인데 업종별 사업체 수, 종신수의 기업을 이렇게 지역 총생산의 업종 구성을 보면 진주는 서비스 중심인데 공장은 이제 한 1,000여 개 업체에서 15,000명 종사하고 있었는데 2002년도에 1,200개 업체에 15,000명. 그러니까 회사는 이제 한 20% 늘어났는데 종업원수는 한 5% 정도까지 거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업단지가 이제 일반 산업단지가 6개, 그리고 이 농업단지가 이렇게 6곳 이렇게 있는데 가산하고 이제 뿌리 산다는 아직 이제 만들어서 아직 분명히 안 된 그런 상태고 중공단 상태고 앞으로 되어 있는 이렇게 그리고 업종별로 이제 금속 가공, 자동차 운송 장비 이런 것들이 이제 중심이 되고 금속이 중심이 되고 있어요. 전체 윤이 공업 분야에 얼마 안 됩니다. 진주 전체 비중
그 다음 넘어. 그리고 이제 종사 중에 그 1 내지 4년 고용한 그 영세업체의 35%, 그 100명 이하 5년 이상 100명 이하의 28%하고 78%가 100명 이하 조그만 업체에 이렇게 근무를 한다는 거죠. 300명 이상 12.4% 구간 영세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다.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 또 이제 상용 근로자가 56%, 임시경이 12.7%, 자영업자가 23.2%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실적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한 5종 이렇게 있습니다. 이 지금 혁신도시 고용정기 효과는 이제 별로 이제 다른 지역에 비해서 훨씬 이제 못하다. 이거는 이제 광주 같은 데 보니까 한정이 들어오고 해서 이제 그래 관련 기업들이 들어가는 우리가 그 공기업이 들어와도 뭐 예를 들어 뭐 주택 건설 자재를 뭐 생산하는 업체가 확 들어왔다 이런 게 없잖아요. 공기업 들어오면 그게 별로 느낄 수 없습니다. 그런 게 있을 게 진짜 너무 이제 그런 관련 기업이 들어오는 것을 이게 별로 좀 발상이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이거는 이제 그 통계 분석한 걸 보여주는 거고. 그다음 경기 조사를 이제 상공회의소에서 이제 왜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보면 최근에 이제 그런 답변이 나오는데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는데, 전체적으로 이 진주 기업들이 전국이나 경남에 비해서 기업 경기 평가 전반에 비관적인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좀 주목할 만한 것은 이제 최근에 그 주요 개형 애로 산업으로 가장 많이 드는 것이 인력난과 임금이 상승. 네. 그리고 원자재 가격 상승. 이런 이제 세계적인 그런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이죠. 불확실한 경제 상황, 예수부심 이런 게 금리 영향이라든지 가계부채 뭐 이런 것 때문에 수출이 잘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고민거리인데 제일 크게 든 게 인력난과 임금 상승. 이게 이제요 일본이 그랬거든요. 우리나라도 좀 이제 그런 현상 나타난다는 거예요. 일할 사람, 젊은 사람 일할 사람 없는 거 이런 게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그 진주 지역의 총생산은 이제 2015년 7조 900억 원에서 2020년은 이제 8조 5천억으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뭐 20%가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20%. 그 제조 비중이 이제 11.5%인데 경남의 39%에 비해서 현저하게 이렇게 낮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업 12%, 사업성에서 16.9%, 공공경제에 대공행에서 10.8%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제 주목하는 것은 이 사업체 조사에 나타나는 종사자 수 비중이 있습니다. 각 업종별로. 그리고 이제 여기 이 지역 소득, 그러니까 지역 총생산의 구성, 그러니까 그 업종별로 이제 얼마씩 벌어들었냐 이런 게, 이거 제가 여기 만들었는데 여기는 이제 페이스 없으면 보여주지 못하는데, 그걸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면 이게 이제 종사자 수는 비중이 굉장히 큰데, 종사자 비중은 굉장히 큰데 이제 벌어들이는 것은 시험찮은 이런 것, 대표적인 것이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9.7%예요. 그런데 부가가치 기준으로 하게 되면 4%예요. 그리고 도매 및 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13.7%인데 벌어들이는 것은 7% 이렇게 합니다. 그런 이제 있고요. 이제 그에 비해서 부동산업 같은 경우에는 종사자가 4.2%인데 벌어들이는 것은 12%.
이렇게 되고 금융보험은 2.8%인데 벌어들인 것은 7% 이런 식으로 더블로 이렇게 종사자 비중에 비해서 더블로 이렇게 보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 굉장히 중요한 그 통계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이 피부적으로 느끼는 것을 이렇게 표로 이렇게 통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이제 보험은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12.6% 종사하는데 벌어들이는 것은 9%밖에 안 돼요. 여기는 이제 의사들은 고소도 올리겠지만 그 요양보호사 이런 거 다 포함된 거 그러니까 이까지 저희 임금지까지. 우리나라 진주가 서비스업 중심으로 했지 않습니까? 제조업 위주 맞습니다. 서비스업이 대체로 저임금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 내 총생산이 1인당 하면 이거 8조 정도 되거든요. 30년만 나눠봐요. 그럼 2,500만 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 뭘 말씀드려요? 그 다음. 이게 나와요. 2,500만 원 이렇게 안 되는데 이게 다른 데하고 너무나 비교해. 경상남도로 보면 3,400만 원이에요. 창원시는 3,700만 원. 근데 진주시는 2,000. 완전 꼴찌예요. 좀 창피할 정도로. 이게 뭐냐? 바로 우리가 서비스 중심이고 서비스업이 저임금. 그렇죠. 또 중소기업, 중소업체입니다. 지금 그 상호회의소 그 사무장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 보니까 거의 뭐 임금 올리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 이렇게. 근데 사람을 구할 수 없는 데도 임금을 못 올립니다. 그러니까는 뭐 외국인 이제 근로자고 계속 저임금 유지를 하는 거죠. 상당히 이게 구조적인 그런 이제 틀에 걸려있는 그런 그것까지는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노동조합, 한국노총, 민노총 이렇게 한국노총 이제 서부 경남 지부장하고 민주노총에도 조직 이제 사무 차장 이렇게 인터뷰를 해봤는데 이제 이렇게 조직은 상당히 좀 커졌더라고. 혁신도시에 들어와서 공기를 들어오고 그다음에 또 이제 일반 노조 이런 데 이제 노조가 많이 이렇게 팽창하고 하면서 그 조직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네. 한 50여 개, 그 다음 한 10,000명 이렇게 비슷하게 두 조직이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큰 조직이 보면 이제 경상대 병원이 이제 1,600명이고 그리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630명, 나머지 이게 뭐 전교조 이런 것들은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한 거니까 한 단위 사업체가 아닙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노총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태양유전 4,000명 되죠. LH 800명, 우주항공사 이게 이제 여기는 이제 4,000들 포함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이 임금 불평등 문제에 대해서 구조가 뭘 역할을 하고 있느냐,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어렵다. 왜냐, 우선 경상대 병원 같은 경우에 그 이제 업무 지원직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 사람들 이제 뭐 관적 이송한다거나 이런 하는 사람들인데 그분들을 이제 정기적으로 전환을 하려고 하니까 경상대 보건의료노조 간호사들하고 이제 재활 치료받는 이런 분들인데 그분들이 뭐 도와주지 않는 겁니다. 반반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넘어왔는데 임금이 그 별로 없습니다. 그 임금 올리는데 그러면 아침을 합치느냐 그랬더니 노조가 따로 있어요. 보건들 노조식이 있고 이건 또 이제 공공연맹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제 이렇게 경상대 지부 이런 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게 따로따로 그래서 어렵다 이런 것이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
정규직 노조가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 교섭에 개입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거예요. 조합원들이 반발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진주지역 지부 또는 이제 그 한국 주민은 마찬가지로 비정규직 임금 문제 해결은 당사자들이 지방노동위원회의 차별 시정을 임금 차별 시정을 청구를 하거나 유사한 노동조합 사례를 근거로 이제 차별 개선을 회사에 요구하도록 합니다. 법에 따라서 근로기준법 이런 데 따라서 할 수밖에 없다. 자기들이 뭐 어떻게 볼 수 없다 하는 것을 이런 그런데 이제 조금 이제 그래도 이제 노력하는 것은 경상남도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사업 이탈이죠. 비정규직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라든지 상담, 근로기준법 안내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이 당사자가 이제 임금 문제 해결하도록 이렇게 지원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정도다. 그다음 이 진주시가 노동자 보호 정책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완전 제로 달렸는데 양 노조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도사 믿는 대화가 있는 이게 형식적 의뢰지 노동자 덜러리 시험을 불러다 그런 것이고 그 진주시장은 이제 노동자하고 대화 파트너를 인정하지 않고 정부 중앙정부의 노동정책을 따라가기만 합니다. 그런 이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비정규직 근로자 보험이 지원한 조례가 있는데 그거 보면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의견을 노동자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이제 반영하고 전담의사를 설치하고 여기 지역센터 설립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할 수 있다 되니까 안 하는 게 해야 한다 하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다 이러면 안 해. 뭐 그냥 사문화되어 있는 이런 그 상황. 굉장히 기업적인 편을 들고. 자, 마지막. 그 다음에, 그리고 민주노총이 이제 2018년 8월에 노조를 많은 진주시를 위한 정책 13가지를 진주시에 제안했습니다. 민간 비탁 청소년 지원 제안 등을 13가지 했는데, 뭐, 전혀 시가 응답도 안 하고, 육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이게 이제 다른 데는 그래도 통영 이런 데는 좀 그런 반응이 있고 한데 너무한가 이런 이야기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이제 이 진주 우리의 그 저소득 문제는 중앙과 지방의 그런 이제 문제에다가 이 노동 문제 그러니까 비정규직 중소기업 임금 불평등 이 문제를 같이 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앙과 지방 그 문제는 이거를 중앙정부의 재정이라든지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 소득이 적은 것을 보전해주는 이런 식으로 이제 대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데 지역 내에서도 이제 이게 해결이 돼야 된다. 그 비슷한 일을 하는데 이제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런 걸 해결이 그러려면 이 중소기업과 대기업,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 임금 불평등 이것을 해결하지 않는다. 이거 근데 아까 지금 현재 노조로서는 뭐 기업별 노조라든지 또 한국노조는 다 기업별 노조거든요. 민주노총은 산업별 노조지만 사실 이렇게 기업별 노조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행동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노동자 가입 확대를 통해서 이것을 높이는 거 하고 또 초기업별 단체 교섭을 제도적으로 보자. 이게 이제 산별 노조 맨날 하는 게 그리고 업종별 교섭 이런 걸 시도를 하고 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이제 학교 비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단일 그 사업장에서 나와 이거를 묶어가지고 이렇게 경남 교육청 전체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효과를 거두고 이걸 이제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실제적이 중요한데 단체 교섭 결과를 이제 미조직 노동자에도 적용하도록 노동부를 개정. 지금은 이제 노조가 단체 교섭하려면 이 사업장 내에 조합원이 아닌 사람한테 적용되도록 이렇게 돼 있어. 그 정도는 돼 있어요. 노조원들만 이렇게 뭐 이런 걸로 나오면 아무 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사업장을 넘어서 그죠?
노조가 없는 그런 조그만 그런 그 사업체의 근로자한테도 적용되도록 이거 단체 교섭 이걸 지키지 않으면 처벌하게 되어 있어요. 그 프랑스 같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직률은 낮지만 적용률은 90% 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안 하니까 조그만 그 사업체에서 노조에 가입을 할 수는 있대요. 해도 이 연합 조직이 그러니까 그 조그만 그 사업장하고 교섭을 할 수가 없다는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묶어서 이걸 제도화해 놓으면 이제 이 사업주들도 이렇게 할 수 없이 자기들끼리 이렇게 협의체를 만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대처를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돼야만 된다. 지금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더 우리가 나쁘게 느끼는 것은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데도 못하고 있으니까 학자가 고생하는 좋은 학원에 돈 많이 줘서 보내가지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의사 다 의사에 좀 빠져 있어서 저희보다 훨씬 심했어요. 그래서 불평등이 얼마나 이렇게 심해지는 이런 것을 이런 연대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 이게 뭐 과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주가치도 이 여러 가지 뭐 아이템 가지고 우리가 뭐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 우리가 청문해서 좀 힘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상보다 너무 빨리 교수님까지 끝났는데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 교수님께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안 하고 빨리 마시지 않으니까. 아주 그래서 질문 좀 하십시오. 너무 좀. 다 아는 이야기예요. 통계치로 아주 이게 딱 보여주시니까 이게 청년 인구는 높은데 그에 비해서 청년 고용률이 너무 낮다는 게 정말 이게 그 대학은 정말 많잖아요. 진주에 대학이 짜르듯이 대학이 이렇게 많은 곳이 흔치 않은데 청년들이 졸업하고 일할 곳이 없으니 다 바깥으로 고등학교 때도 빠지지만 이게 없다는 게 확실히 통계치로 보여주시니까 그냥 확연하게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업계인들과 이렇게 대화를 해보니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인력 낭비 문제를 그걸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 했더니 그럼 여기 학교도 많다. 그럼 이제 그 인력이 많이 배출이 되는데 왜 인력 낭비냐? 이게 서로 안 맞다는 거예요. 여기 기대하는 거하고 여기 수준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미스매치가 이게 이제 심하다 이런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올려야지 이게 올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문제. 대학 경상대라든지 이런 데 졸업하는 사람들은 여기 있고 이런 서비스 이런 저임금지들 아예 오르고 안 한다는 거예요. 제조업체 이런 데 다 이제 뭐 임금이 높지 않고 이러니까 다들 뭐 사무실 이렇게 좀 좋은 괜찮은 일자리를 원하는데 그거는 또 제한돼요. 그렇죠? 제한돼 있으니까 젊은 사람들 스트레스 엄청 심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선진국은 몸을 힘든 일을 하는 사람이 보수를 많이 받아요. 원래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건축일을 하거나 뭐 배관을 하거나 몸을 쓰는 이런 사람들 월급을 많이 받아요. 이게 정상이에요. 이렇게 우리 사회도 바뀌어야 되고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사회 복지 혜택, 워라밸 이런 게 가능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 농민들이 그렇게 해요. 아니 그들을 밥 먹으려고 그러면 우리를 제대로 살게 해주라. 그래야 우리가 생산해서 그래야지 농산물을 여기도 먹을 수 있지.
이런 이야기거든요. 똑같은 원리예요, 이게 사실은. 이 문업체계 속에서 이렇게, 문업체계 속에서 이렇게 돌아가려면.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경상대가 이렇게 그 연구하는 그 교수도 많고 대학원생도 많은데 그 이 지역의 그 영세 중소기업들이 독자적인 뭐 어떤 새로운 어떤 제품 개발 이런 거를 하기가 어려울 텐데 이런 것들하고 결합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고 있느냐 별로 못한다. 왜냐하면 대학은 주로 최첨단 뭐 이런 그런 쪽으로 이렇게 쏠려서 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가 좀 안 맞다. 그러면 지역의 그런 이제 중소업체들끼리 이렇게 서로 컨소시엄 해가지고 이제 뭐 프로젝트를 영상 교수가 어려하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것도 몇 번 그런 걸 해가 별로 이렇게 효과를 못 보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예 기대를 안 한다 이렇게 그래서 안타까운 일이에요. 사실 이게 사학이 이렇게 유기적으로 상생하면서 해야 되는데 현재 이 지역의 기업들 요구를 이쪽에 해결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인력과 기술이 보호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런 이제 참 안타까운 그런 일이에요. 교수님께 질문 아니더라도 오늘 두 강사가 있었으니까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은 내용이나 두 분 강사님께 질문 있으시면은 네. 먼저 소득되게 먼저 해주셨습니다. 교수님 좀 막막한데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해결책이 없어 보이거든요. 제가 기억 쪽에 진주를 따로 놓고 봤을 때 전체 어떤 경제적 패러다임하고 같이 가는 그 꿈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지금 지방 소멸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 지역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뭐 학교 이야기도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만 지금 다 예측은 지방대학은 앞으로 얼마나 소멸된다 없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인구 감소와 함께 그렇게 가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이렇게 하면 좋고 저렇게 하면 좋고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실현 가능한 뭔가 해결책에 대해서 혹시 교수께서 생각하시거나 고민해 보신 적 있는지 구체적인 좀 예를 한번. 그런데 이제 이게 그 소멸로 우리가 길을 제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초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하나의 예를 들면 지역 그러니까 진주는 이제 지금 이제 지역 그 소멸 지역을 이제 진입했는데 그 몇 년 전에 아니었거든요. 그 매년 그 통계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전국에 한 80개 지자체를 소멸 이제 지방 인구 감소 지역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전국적으로 1조 원을 매년 뽑는 10년 프로젝트가 있어요. 있는데 그게 어떤 돈 어떻게 쓰느냐? 그게 전부 다 시설을 짓는 데 같습니다. 근데 시설을 지으면 그거를 운영비가 운영비를 조달하지 못하면 그냥 놀래요. 그러니까 건물 짓는 업체만 돈을 벌고 그럼 끝이라. 이런 식으로 남겨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돈을 정말 인적 자본을 키우거나 저소득층을 지원하거나 지역에 정착하도록 유도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한테 바로 이렇게 도움이 되도록 쓰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꾼다든지 이런 게 필요한 거고요. 지역 소멸을 이제 줄이는 그런 늦추는 방법. 또 하나는 이 지방 대학을 지금 전부 다 이렇게 뭐 4년 쪽으로 가서 이렇게 다 막차 타고 지금 다 이제 나자빠진 이런 파이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미국 같은 데는 대학하고 또 이 전문대 이런 쪽이 다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남의 역할을 다 하도록 이렇게 해놨단 말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이 대학 같은 경우는 인구가 한 명 인구 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정원을 줄이거나 대학이 망하는 이런 경우 피할 수 없는데 그렇더라도 이제 그 중요한 대학은 돈을 더 퍼부어 가지고 이거를 레벨을 올려요. 그래서
서울에 안 가도 지역에서 좋은 대학 나와서 어디든지 취업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줘야지. 그거하고 또 하나는 이제 병원이잖아요. 병원. 이것도 서울에 사람들이 모이게 하는 그런 요인이거든요. 이것도 뭐 지역에서 진료를 받으면 보수를 정부에서 지원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든가. 그래서 그 사람 경험이 많으면 서울하고 비슷하게 할 수도 있고, 장비도 또 최신 장비를 정부 지원해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돼요. 지금 말입니다. 서울대학병원은 진단은 잘하는데 수술은 현대 아산병원 못하라. 현대 아산병원 서울대학 중에 그래서 수술 잘하는 사람은 돈을 팍 주고 스카우트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장사 속으로 이렇게 그리고 돌아왔는데 이런 거를 막아서 병상 통제를 하라고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그런 걸 하는 게 정부예요. 지금 그런데 보면 막 지역에 수도권, 경기도, 충청도 내려와서 이렇게 분원을 계속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보라고 있습니다.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죠. 이 돈의 쓰임을 결정한 사람들이 다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어서 지역을 신경 안 쓰는. 이거 정치 문제로 이제. 아까 질문 손대신. 아까 먼저 손대신 거. 예. 뭐 질문하세요? 예, 들으면서 교수님께서 이제 인구의 변화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문제는 이제 살림살이 문제는 단순히 인구 문제만이 아니라 경제 규모가 어떻게 되었느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규모가 가치가 어느 정도 였는데 지금은 규모가 어떻다. 이렇게 해서 규모의 면에서 성장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게 혹시 이제 빠진 건지 아니면 조사가 따로 없었던 건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말씀하셨듯이 산업별로 총 부가가치의 부가가치에 차지하는 비율이 낮다. 결국은 산업별로 임금의 격차가 많이 난다. 라는 말씀하셨는데 그건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 임금의 구조가 낮은 산업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뭐 건설 쪽이라든지 아니면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쪽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산업들은 결국은 저임금이다 보니까 인력난 이제 허덕이게 되는 거고, 저임금이니까 다른 젊은 사람들이 또는 그걸 안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결국은 제조업 같은 예를 들어서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면 왜 저임금 구조인가, 진주의 제조업 분야가. 그리고 저임금 구조가 아닌 이제 새로운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려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이제 고부가가치를 생산하는 그런 산업 구조로 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학교와의 대학과의 연계 속에서 새로운 어떤 이제 연구 그리고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산업으로 발전해 가야 되는데 그게 쉽지만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이제 뭐 예를 들어 정부의 정책이야만 되는지 아니면 어떤 다른 방식으로 고부가치 산업을 창출해 나갈 수 있는 제조업 구조로 만들어 갈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고부가치 산업으로 전환해가지고 이제 임금을 이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이야기는 이제 그냥 상식적인 그런 이야기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각자 도생하자 그런 이야기가 마찬가지거든요. 사실은요. 그렇지 않습니까? 각자 기술을 또 익히고 또 회사는 이제 최신 그 제품 개발하면 높은 임금을 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그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제 뭐 새로운 스타트업 같은 그런 데는 그렇게 하는 데가 있긴 있어요. 일본은 그렇게 하는데, 근데 보편적으로 요양보호사다, 그 다음에 유통업체는 쪽이다. 그러면 이게 나이도 아주 높은 그런 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 선진국은 그걸 어떻게 하느냐, 임금이
그 차이가 많이 안 나게 이렇게 하니까 이게 예를 들면 그 모기업에서 부품 업체하고 계약할 때 그 임금을 그런 전제를 해가지고 이제 계약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위에서 이렇게 짜니까 할 수 없이 적혀준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잖아요. 모기업이 짜니까 중소 그 부품업체에서 그 임금 지급을 넘겨서 저 임금 이렇게 하는데 거꾸로 노동조들이 쫙 뭉쳐서 이렇게 하면 이거를 최저임금을 법에 올리면 최저임금 이건 다 줘야 되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 비슷해요. 효과가. 그런 식으로 해서 애들이 만만한 그런 임금을 이렇게 확립하는 이런 프로세스 거쳐야 돼요. 밑에서부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뭐 외국 같은 데 가면 그 식당이나 이런 일하는 사람들이 임금이 높으니까 그 돈도 많이 내. 우리나라는 싸게 먹으려니까 저 임금 이렇게 압수해요. 그렇게 바꿔야 돼. 우리나라 그렇게 바꿔야 돼. 우리 국민들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무조건 싸게 하는데 종사하는 사람들 갑질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 돼요. 다 이렇게 같은 그릇 젖은데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그 제조업 자체에서 너 알아서 해라고 한다면 그 임금이 낮기 때문에 젊은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제조업이 고부가치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가면서 임금을 높여줄 테니 와라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산업이 발전될 건데 취업을 하려고 하고 그 산이 커질 건데 지금 그렇게 되지 못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하청 구조.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밖에 못 주겠다 강제하는 거죠. 그걸 우리는 그리 갖고 일을 못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기업체가 있느냐 제조업이. 왜냐하면 제조업 자체가 이미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구조가. 그리고 기술을 더 높은 기술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조업 구조 자체가 첨단 사전 첨단 단지를 만든다고 하는데 실제로 기술적으로는 첨단 단지로 가고 있지 못하고 첨단 기업으로 가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에 구속되어 있는 기업체가 계속 남아 있으니까 임금을 적게 줄 수밖에 없고 그런 구조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끊기 위해서는 제조업,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이든 아니면 첨단 고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어떤 대학과 연계든 아니면 정부의 지원이든 이런 형태가 이루어져가지고 이게 산업이 발전해가야 높은 임금을 줄 수 있는 구조가 돼야 젊은 사람들이 또 이제 새로운 인력들이 취업을 할 것이고 그래서 산업이 큰 발전해 가지 않겠습니까? 임금 구조도 달라지고 그래서 그게 지금 안 되는 조건에서 진주 같은 경우는 그런 구조로 가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 그렇게 볼 수 있지 않냐 이런 그런 생각. 그에 대해서 이제 우리 현장에 이제 계시는 우리 시선용 금속 자동차 이제 그런 이제 농기 부품을 생산하는데 예를 들면 이게 이거를 인원을 줄여서 이제 뭐 같은 양을 생산하거나 아니면 비싼 것을 이렇게 생산해서 부가치 올려서 이걸 더 주거나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더라도 그 모기업이 그거를 받아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부품값이 좀 더 성능이 좋고 이제 오래 간다. 그러니까 더 비싸게 사주는 이렇게 돼야 이렇게 된다. 그거는 고부가가치를 생산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이라는 게 기술 발전이라는 게 그렇게 되더라도 결국에는 구조적인 문제지 중소기업이 고부가치의 어떤 기술을 개발을 한다고 해서 그게 다 해결되는 그렇게 기술 발전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고 결국에는 노동자들의 권력, 노동자들의 힘의 문제지 고부가치 산업을 발전시킨다고 해서 그 분야
노동자들이 그럼 잘 살게 될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최저임금을 계속 올려야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아까 근데 진주는 구조 자체가 이 임금이 오를 수 없는 구조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소기업들이 많은데 그 소기업들이 대부분 일을 하는 게 그 저당가 일을 나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그리고 대기업에서 진주가 싸니까 일을 주는 거고 그 싼 일 받아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대부분이 진주에 있는 생산 소규모 업체들은 고부가치를 가지고 있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주에 예를 들면 진주에서 제일 크다는 우림이라든지 이런 데는 임금 많이 받습니다. 근데 많이 받은 친구는 정규직이고 그 나머지는 다 비정규직 쉽게 말하면 아웃소싱 시켜가지고 그들한테 일을 줘버리고 그리고 정규직은 안 뽑고 있는 문제예요. 대표적으로 그리고 지금 들어가 있는 핵심에 있는 그런 정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진주에 있는 대학생들이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으니까 다 외부로 빠져버립니다. 우리 딸이 중학생인데 딸하고 이야기하면 걔네들 졸업하면 서울 갈 거예요. 진주에 취업하겠다. 그리고 실제로 학생들하고도 이야기를 해보면 진주에 갈 데가 없어서 다른 데 가는 거다. 제조업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우리 하고 있는 동서나 이런 데 같은 경우 일하는 형님들도 보면 거기 공장 자체가 이제 거의 거의는 안 되어 있습니다. 철도 사람들이 거의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임금 불평등이라고 아까 교수님 이야기하셨듯이 그래프를 그리는데 실제로 진주의 내부에서 그런 체질이 바뀌지 않으면 진주는 더 넓어지고 더 취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진주를 떠나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제 달라고 해야지 이렇게 주는 것이지 아니다. 임금을 노동자들이 연대해서 이렇게 단식교수 제도 바꾸고 해가지고 이걸 우리 얼마 이하면 안 된다. 우리 이상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기업들이 그 적응할 수밖에 없게 돼. 그렇잖아요. 기업이 달라 그러면 근데 사람이 지금 현재 당장 1년 내라는 거면 이거 사람 확보를 못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이걸 지역에서 어떤 뭐 법제하든 프레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게 같이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노동시장 임금이라는 게 이 싸워서 올리거나 떠나버리면 사람이 없잖아요. 사람 구하려면 왜 좀 두드러지 해야 될 거 아니야. 너 나가려고 그러면 너 왜 나가려고 그러지? 좀 더 줄까? 그러면 이제 거기 또 머물지 않습니까? 이런 식이거든요. 떠나는 것 자체가 이게 저 일종의 그 시장 메커니즘을 바꾸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인력 나이라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시작이 돼. 그런데 이거를 외국인 노동자 가지고 지금 이제 해결하려고 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 정부 쪽에서는 그런 거를 계속 이렇게 완화하고. 거기서 제가 한마디만 하면은 그 지역에서 이렇게 공장 돌아가는 걸 보면은 진주에서 아까 제조업 공장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이제 대동기업 옛날에 있을 때 가청기업들이 아직 진주에 있습니다. 많이 있진 않지만 대동기업가 사천에 있고 대동공업사는 이제 대구죠. 그쪽으로 이전을 해가지고 있지만 그때 있던 하청기업들은 아직 여전히 공장을 하고 있거든요. 대동기업가 있어요. 사천에. 그래서 이제 대동기업에서 물건을 받아가지고 제조를 하는 하청업체들이 상당수 차지하고 있습니다. 진주에. 그 업체를 제가 아는 데가 하나 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정말 이 단가를 낮게 하고 그 대동기업에서 갑질을 그렇게 하는데 근데 이걸 말씀하셨듯이 이제 성진이라고 이렇게 가공업체가 하나 있었거든요. 금속 가공업체가 있었는데 그게 노동조합이 결성돼가지고 우리가 지원 옛날에 이제 한 4, 5년 전에 파업을 했었고 그 지원 집회도 하고 같이 시민단체하고 같이 파업할 때 집회도 나가고 했었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업체가 지금 문을 닫았거든요. 그 노동조합 결성해가지고 싸우고 왔을 때 그 단가 올려주고 임금 올려주려고 하니까 사업주가 못 견뎌가지고 왜 문 닫았나요? 이런 사건이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단일 기업체, 단일 하청업체에서 노동자 조합이 결성해가지고 임금 투쟁을 해가지고 파업을 해가지고는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장도 수입 뻔한데 그래가지고 자기도 거의 월급 받는 정도의 수준의 또 수입으로 가져가는 그 정도라고 하는데 그 정도도 못 받으면 사실 문을 닫죠. 폐업시켜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조합에서 사실 좀 대어박성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민주노총 이야기하셨는데 대기업 노동조합들이 뭘 하느냐 하면은 정말 이렇게 욕하면 안 되지만 그 하청 노동자들 단가 조정하는 게 대기업 노동조합이에요. 사실은. 그 다 노동조합 소속들의 그 사업주가 물론 이게 경영주 책임이 최종적으로 있지만 결과적으로 대기업 공장에서 구매팀에서 일하는 사람들 다 노동조합원들이거든요. 노동조합에서 대기업 노동조합들이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어떤 생활 임금이라든지 그게 대해서 고려해주지 않습니다. 대기업 노동자들이 하는 역할이 자기들 대기업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결성해가지고 임금 많이 받아가고 자기들 성과금 많이 받아가고 그거를 위해서 싸우지 하청 노동자들의 어떤 환경이라든지 임금이라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히려 쥐어짜는 역할을 같이 하고 있죠. 기업주하고. 그러니까 이 구조를 대우각성해가지고 노동조합에서 정말 이 모든 노동계급 전체에 대한 이익을 위해서 연대 투쟁을 하는 구조가 우리나라도 해야지 이건 문제가 해결할 수 있지. 지금 상태에서 대기업 노조가 노조 이기주의, 노동조합 이기주의에 빠져가지고 하청 노동조합들을 쥐어짜는 구조를 외면하면 거기에 동참하는 구조로서는 저는 우리나라 노동 문제가 답이 없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대기업 노동자들 뭐냐? 너도 싸워서 정치하라. 우리도 싸워가지고 파업해가지고 피 흘려가 정치한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거든요. 정말 황당한 이야기인데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 회사에 식당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아줌마들이 임금 올려달라고 싸우는데 거기에 대기업 본조 노조가 동참을 해서 파업을 했다라는 사례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런 사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런 이제 하청기업의 하청업체들이 자기들 그 직급이 낮다고 생각하는 비정규직이라든지 파견업체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면 오히려 그 사람들을 하고 싸웁니다. 그런 사례들이 우리나라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신문에서도 자주 나오고. 이거는 이렇게 해서 답이 없는 거죠. 대화박성을 하지 않으면. 네. 혹시 다른 질문들 없게 하군요. 어느 분한테? 이게 이제 10년 동안의 그 사진이라든가 편을 보면 많은 분들이 사셨습니다. 그림 속에서. 네. 어려운 질문이. 우리가 고객관리를 잘못한 건지, 우리가 갖고 있는 상품의 매력이 없는 건지, 뭐 항상 하는 고민이 있겠고 또 운영이라든가 뭐 대표점에서 고민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10년 동안의 경험이라든가 감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좀 반성해야 될 점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어려운 질문이기도 하고 좀 반성과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그런 생각을 이제 오늘 좀 빨리 끝내야 되기 때문에 할 준비가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10년 정도 활동을 해서 지역 중심의 운동을 하고 새로운 진보 운동을 해보자고 해서 이제 결성을 했고 민주주의적 원칙과 지역 언론과 이런 다양한 가치들을 이야기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순전히 제 생각인데 쭉 활동을 진주 가치가 생겨가지고 굉장히 뭘 했냐면은 처음에 했던 게 아까 어떤 진주 여론 그 파업 관련해 폐쇄와 관련해가지고 반대운동을 했었고 그 신문을 내가지고 활동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가림막 운동을 했습니다. 진주성 유동축제 가림막을 설치를 이창희 시장이 했을 때 아무도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지역민들은 부글부글 불만이 끓고 있었는데 그것을 잡고 그 지역민들의 어떤 갈증을 해결해주고 하는 단체가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모여가지고 뭐라도 집회라도 하자, 피켓 시위라도 하자 이렇게 이제 몇몇
같이 해서 논의가 돼가지고 주말마다 나가가지고 했거든요. 그게 굉장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운동일 수도 있지만 운동적인 어떤 큰 의미로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진주갈치의 성격을 잘 드러낸 운동의 저는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시민들 반응이 좋았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데 그런 이제 지역 중심의 활동을 실질적으로 했고 생활 정치 운동을 저는 그것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지역민들의 반응도 좋았고 나중에는 결국에는 다른 단체들도 같이 동참을 하게 됐고 결과적으로는 어느 정도 저는 그 승리한 물론 당장은 승리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게 가림막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에 승리한 운동의 사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런 이제 운동들을 지역 중심과 우리의 시각에서 보는 운동들을 쭉 밀고 나가야 되는데 우리의 이제 일상적인 운동들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중앙 이슈들이 터집니다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방자치가 단단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방 권력이 적기 때문에 큰 이슈들은 중앙에서 터지거든요. 아까 이제 박근혜 대진 운동이라든지 그 시국회의가 결성되고 그런 걸 해가지고 전국 이슈가 터집니다. 세월호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활동을 해보니까 이 중앙 이슈와 지역 이슈의 어떤 그 사이에서 중앙에 어떤 이슈가 터지면 지역 운동단체, 우리 진주같이 같은 지역 운동단체가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이제 결합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지역에 연대 조직이 막 생겨요. 연대 조직이 생겨가지고 거기에 동참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가 생기고 그게 이제 몇 번 싸웠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자조직이 주체적으로 활동을 해야 된다. 아니면 연대체를 구성을 해가지고 우리 강력하게 싸워야 된다. 항상 이에 대한 고민거리가 생깁니다. 이 전국적인 이슈가 터졌을 때.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어떤 그 당위성의 논리, 이 뭐 진영적인 어떤 선이 그어지고 반새누리당이라는 반국힘당 연대로 이렇게 하나로 묶이게 되어버리거든요. 그게 저는 시민의 길도 비슷한 경우라고 생각을 하고 시민행동의 전신이었던 시국선언도 비슷한 사례라고 생각하는데 이 전국적인 이슈를 가지고 있는 연대체와 지역 운동단체들의 적절한 어떤 그 거리유지 그게 참 그걸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잘 못하고 그냥 휩쓸리다 보면 우리 단체가 뭐 하는 단체였지? 그냥 뭐 열심히 박근혜 대진 운동을 하면은 다 뭔가가 해결되고 우리의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지만 박근혜가 퇴진하고 나서도 여전히 우리의 문제는 남아있고 지역의 문제는 여전히 지역을 소멸해야 되고 노동자들은 여전히 저임금 구조에 시달려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모임도 흐지부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질 않나 제 나름대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중앙 이슈와 지역 이슈들에 대한 적절한 거리와 주체적인 참여. 그래서 이제 항상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된다. 뭐 연대 활동도 당연히 어느 정도는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이 안 된 것 같은데. 표정이 지금 답이 마음에 안 들으신데. 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있으시면은 여기 지금 교수님 만들어준 PPT의 진주, 지역,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 이런 단어들이 연결이 되는 단어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진주가치가 할 일들이 참 많은 것 같고 어쨌든 뭐 8번 강좌하면 마지막 시간에도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광고만 드릴게요. 다음 주 목요일에 이 장소에서 장시강 교수님의 그 열린 강좌가 열리거든요. 그 자리도 제목이 다들 아시죠? 성적 욕망으로 본 이생 규장들 재밌겠죠, 여러분? 그래서 빠짐없이 목요일마다 참석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이 오늘 첫 강좌입니다. 첫 강좌이고 오늘 강의 재미있으셨죠, 여러분? 6월달에는 더 재미있는 강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 또 이 버티고 계신 언론 우리 정대균 강사님과 우리 또 미모를 자랑하시는 우리 박희란 강사님이 진주 지역의 언론과 교육에 대해서 6월 13일 화요일 이 장소에서 강의를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도 꼭
꼭 참석하셔서 자리 빛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지금 다 저 뒤에 있는 거 보셨죠? 우리 전임 박태영 사무국장님께서 이렇게 멋지게 디자인을 해주셨는데 다들 좀 이렇게 들고 가셔서 꼭 회원가입을 뭐 받지 못하더라고 해도 좀 진주가치의 이런 활동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좀 주변에 홍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진주가치가 10년 동안 한 일과 뭐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사실 작년 올해 그치면서 진주가치에 대한 여러 가지 회원들도 고민들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마 다들 아시고 계실 겁니다. 엊그제 우리 동네에 있는 무림에서 24살 젊은 노동자가 기계에 머리에 끼어서 죽은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럴 때 그 기사가 단신으로 끝나지 않게 논평을 내어서 한 번 더 기사화시키고 환기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단체가 진주 지역에서 진주가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주가치가 진주에 여전히 건재하게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더 깊은 얘기들은 디프리에서 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빠지지 마시고 그 디프리 장소는 오늘 인원들이 많기 때문에 왜 우리 기아자동차 옆에 맥주집거리가 자리가 넓으니까 골로 가면 되겠죠? 그 제목이 뭐죠? 우리 한 생활 맥주. 생활 맥주.